예, 가을철 하늘이 사실은 되게 좀 쓸쓸해요. 가을철 대표 별자리 중에는 1등성이 없어요. 밝은 별 좀 없군요. 그 대신에 좀 은근하죠. 그래서 마치 윤동주 별의 밤처럼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카시오페아 자리 같은 게 높게 뜨거든요. 네. 소실적 약간 이런 걸로 작업 좀 많이 하신 많이 했죠. 안녕하세요. 세마토크 MC 곽재식입니다. 이번 달 말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발사,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죠. 이번 발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현 천문학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벌써 4번째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천문학자로서 심경이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밤하늘로 향하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은 천문학자가 된 이유도 아폴로 11호 발사를 보고 이렇게 매혹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폴로 키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남다르죠.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스타쉽, 그 스페이스X의 그렇죠. 발사 성공했잖아요. 10번째.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는데 누리호는 또 각별하죠. 이게 우주 개발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도 서로 도와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4차까지 와서 발사를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지난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차 때는 이제 더미를 올렸잖아요. 그 모형 같은 걸 올려가지고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무게 덩어리. 2차에서는 어쨌든 더미랑 뭐 실험 위성들 올려서 궤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 드디어 실제 도요셋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올렸고, 근데 이번에 발사하는 이제 차세대 중형 3호 인공위성이 한 500kg 급이니까 이제 그 정도를 중형이라고 부르고요. 500kg짜리 이제 주 위성을 싣고 나머지 12개를 합쳐서 한 1000kg 정도 되어요. 네, 그러니까 꽤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민간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차 발사할 때 파트너가 되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인원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실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그러니까 딱 구경만 하게 돼요. 옵저버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제 참여하는 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도 개편되고 민간과 정부 기관이 섞여 하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융합된 것의 첫 번째 모습을 보이는 게 이번 발사니까 사실 좀 애정을 갖고 봐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야간 발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간 발사 왜 하는 거죠? 왜 밤에 하죠? 그럼 4차 발사잖아요. 이번엔 지구가 포커스예요. 우주로 보내지만 지구를 보는 게 목적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 그러면 사람들이 우주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지구를 바라보면서 분광기나 측광기를 가지고 지구 사진 왜 많이 찍어 오잖아요. 그리고 또 강수량 같은 거 변화도 찍을 수 있고 온도 변화 찍을 수 있고, 이번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찍어서 우리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구의 변화를 측정하는 이런 게 이제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하는 차세대 중형 3호 인공위성이 항상 태양을 같은 각도에서 같은 조도로 바라보게끔 만든 거예요. 그 위성이 올라가는 최적의 위치를 맞추다 보니까 그 시간에 발사해야 그 위치에 딱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발사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 이런 걸 좀 잘 본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낮에 보면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이제 불꽃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재미는 없을 텐데 그렇겠네. 소유주 같은 거 쏠 때 보면 깜깜한 곳에서 이게 확 환해지는 그런 암흑 속에서 나타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주로 뭐가 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건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불꽃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빛이 오고 또 소리의 속도가 느리니까 저만큼 갔는데 이제서야 꽝 하는 충격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인지하고 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밤에 늦게까지 기다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 뭐 펜션 같은 데 잡아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기다려야 좋죠. 되나? 그 실제로 천문 사업체 같은 데서 그 현장에서 망원경을 해놓고 이게 밤중에 쏘니까 사람들한테 천체 이제 관측하는 별도 보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거를 보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밤이니까 뭐 와서 이거 보다가 혹시 지연되거나 발사가 연기되면 그냥 별 구경 별 잘했다. 구경 잘했다 뭐 그러면 되는 되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서 좀 즐길 겸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중간에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네. 천문학자로서 약간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늦가을에 볼 만한 밤하늘에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예, 가을철 하늘이 사실은 되게 좀 쓸쓸해요. 왜냐하면 1등성 별들이 여름철에도 있고 겨울철에 있는데 가을철 대표 별자리 중에는 1등성이 없어요. 밝은 별 좀 없군요. 그 대신에 좀 은근하죠. 그래서 마치 윤동주 별의 밤처럼 누워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카시오페아 자리 같은 게 높게 뜨거든요. 네. W자 이렇게 구경하고 소실적 약간 이런 걸로 작업 좀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가을철은 아무래도 네. 좀 아슬하게 이렇게 여유를 갖고 보고 11월 18일이 사자자리 유성우예요. 이게 밤에 이제 한 11시 요때쯤 되면 북동쪽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당 이제 떨어지는 것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네. 11월 달은 그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소원을 빌 만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11월 18일 밤을 좀 노려봐도 좋겠군요. 노려봐도 좋고요. 저는 이제 뭐 유성 강의할 때 잘 소원 비는 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전에 이제 단축번호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옛날이죠. 그 핸드폰에 네. 1번, 2번 네. 그러듯이 외워놓는 겁니다. 길게 뭐 돈을 많이 벌게 이러지 말고 네. 돈. 짧게 최대한 짧은 단어로 그거를 압축해서. 갖고 연습을 해두는 거죠. 돈. 돈 딱 그렇게. 사랑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는 네. 한자어로 애. 약간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바로 딱 그것만 외워뒀다가 아. 그것만 써먹는 거죠. 애. 딱 그래. 돈. 애. 딱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이 민간 기업 주도로 이 주체가 좀 바뀐 건데 이거 왜 주체를 바꾼 거죠? 그 전략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미국 나사 소속의 국가 소속의 우주선이 없어요. 이번에 뭐 그런 거 달에 보낸다는 뭐 SLS 뭐 그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그거조차도 지금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보잉도 지금 뛰어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민간으로 많은 부분이 이양된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는 거죠. 하지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을 했지만 여전히 지적 소유권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지고 있고 이 사용권이라 그럴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최종 책임은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이양하는 과정이고 사실 스페이스X도 이명 계약에 국가 총동원령 같은 게 하면 동원돼야 된다 이런 계약이 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좀 민간으로 가서 민간에서 활성화되는 것의 장점을 살리자 이런 쪽으로 전략 자체가 이동해 가는 것 같아요. 민간으로 갈 때의 어떤 장점이나 이점은 뭐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의사 결정 구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나사 같은 데는 네.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네. 돈을 써야 되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발사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치고 해서 발사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더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나사에서 그렇게 많이 우주선을 로켓 쐈지만 재활용 로켓을 쏘지 못했어요. 이게 스페이스X 된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로켓 계속 재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의사결정주가 빠르고 쏴보고 터지면 또 쏘자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자본이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이 확대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민간이기 때문에 그때 고치고 갈 수 있는 것들, 의사결정 구조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 비해서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민간이 맡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까? 지금 뛰어들어서 하는 친구들 어렵죠. 네. 하지만 투자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기에 여건이 좋은 거죠. 확립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네. 그런 것들 갖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업화된 이익을 받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들이 그런 실험을 하는데 또 좋은 토대가 우리 땅에서 쏘는 여기다가 실어 보내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그런 실험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 헤리티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페이스 퀄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뭐죠? 뭐 KS 마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네.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에 쓰이는 부품이라든가 거기서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 퀄리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실험을 거쳤다. 이거는 검증됐다. 굉장한 거죠. 반도체 하나라도 아니면 나사 하나라도 거기에서 실험을 거치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만들 때 뭐를 만들 때 스페이스 퀄리티가 되는 거죠.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우리 자체 이걸 갖고 있음으로 해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또 권장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니까 기회가 많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특허, 이렇게 생기는 이제 수출 효과 굉장히 커질 수 있죠. 브랜드를 한 단계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회사들도 있겠군요. 엄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전에 투자를 하잖아요. 달에서 벽돌 만들겠다는 스타트업도 있고요. 달에서 벽돌을 왜 만듭니까? 달에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서 달 주변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리가 그까지 놓겠으면 여기서 왕복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학 기지를 만드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만들 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기자재를 처음에 가져가겠지만 거기 있는 흙들을 퍼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스타트업이 있고요. 달에서 그 집 짓고 사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달에서 왜 집 짓고 살아야 되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네. 과학자들은 네. 그냥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일단 대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달 뒷면에다가 기지를 지으면 지구로부터 오는 빛 공해도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서 전파라든가 이런 것도 싹 하나도 안 그렇죠. 오겠죠. 그러니까 네. 관측의 최적지가 되죠. 아, 새로운 뭐 지질학자라 그러면 지구에서 맨날 땅을 파다가 달의 땅을 파면 새로운 태양계 지질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행성 지질학이. 네.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면도 있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여건에서 극한 지역에서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지구와 달에서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서 캐기 힘든 것들 거기서 긁어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네. 교두보로 해서 화성을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누리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누리호는 지금 계획된 게 6차까지 계획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좀 더 쏜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것도 차세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차까지 이제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쏘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형 로켓을 보유하는 거예요. 네. 지금 것은 1,500kg 정도밖에 탑재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 이거 10배 이렇게 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에도 보내고 그러려면. 그러다 보니까 누리호의 차세대 버전의 차세대 발사체를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는 요거로 종결이 되고 이제 더 이상의 실험 발사는 없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좀 논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누리호 조립 공장을 순천 쪽에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동시에 누리호 같은 거를 한 서너 개 조립할 수 있을 만한 공장을 지금 쫙 설치를 해놨는데 4, 5, 6차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놓고 앞으로는 주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1년에 한 서너 개씩 계속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지금 세 개가 재사용 발사체로 가고 있는데 누리호는 거기에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연료도 바꾸고 재사용할 수 있는 더 큰 구조의 로켓을 새로 개발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편 쪽이신지. 어쨌든 6차까지 가고 나서 얘는 그냥 일회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할 수는 없어요. 재사용으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민간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건 더뎌서 2030년쯤이 되어야만 되니까 공백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있는 누리호를 계속 가자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몇 개 더 쏠 수 있겠느냐는 타협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에 대한 타협을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쏘는 식으로 좀 타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차세대로 가야죠. 하지만 약간 이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건 국가에서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안 하는 이야기인데 이참에 이렇게 발사체가 확보된 김에 우리도 우주에 올라갔다가 지구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재도립에 관련된 뭔가를 더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고양이라도 한 마리 태워가지고 우주를 한번 이렇게 궤도를 돌게 하고 무사히 다시 어디 바다로 떨어지는 걸 한번 보여주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누리호가 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서 달을 이렇게 돌고 오는 궤도선을 보낼 계획이거든요. 궤도선이 돈다면 착륙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유인 탐사를 가거든요. 근데 이 유인 탐사를 달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궤도로 올라가서 타는 거, 지구 돌고 재진입하는 거 이런 거를 해야만 달에 갔다가 달은 뭐 이제 대기가 없으니까 재진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재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처음에는 뭐 초파리 같은 애들 보내겠죠. 그 다음에 포유류 보내고 뭐 인공지능 로봇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해야 달에 보내겠죠. 누리호 발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누리호 발사 같은 이런 일에 이렇게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 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주 개발 나온 로켓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 산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부품이 이것도 한 30만 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30만 개. 누리호가 32만 개인가 부품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업체도 한 3,400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 굴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을 경제적인 거를 굴러갔잖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투자를 해야지 앞날이 보이는 거죠. 다른 항라는 이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미래 투자. 그런데 당장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와 우리 지역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상하네. 스페인 독감 같은 것도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우주를 통해서 모든 것 지구를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이 모니터링에서 정보를 갖기 때문에 기후도 그렇고 모든 것들 파악을 하니까 거의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었다면 뭐 코로나 같은 거 있을 때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정보를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눈 같은 걸 갖는 그런 거죠.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 동시대에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리호의 가장 큰 미덕이 국내에 있는 그런 성숙되지 못한 스타트업들의 실험 무대, 스페이스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의 기회를 줬다.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7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뭐 다른 나라의 위성을 만들 때 우리 것을 사용하게 내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큰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 있을 누리호 4차 발사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27일 새벽 전라남도 고흥에서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은 로켓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우리의 기술, 우리의 꿈, 그리고 가능성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넘어서 한국 우주 산업의 다음 장을 여는 신호탄이겠죠. 오늘 쇠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뜨겁고 화끈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